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 못 해줘. 어머니, 이제 병원비며 뭐며 정신 없으실 테니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이랑 인감도장 저한테 맡기세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내 손을 붙잡고 어머니, 저희만 믿으세요. 어떻게든 좋은 약 써서 꼭 낫게 해드릴게요라며 눈물 찢던 며느리,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식탁 위에는 유진이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도 되지 않은 채 멀쩡히 놓여 있었다. 깎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암 선고를 위로하던 며느리는 내 전 재산을 탐하는 하이에나로 돌변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이 세상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눈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피는 아들 민준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느리고 비현실적이었다. 닷새 전이었다. 평생 국밥을 말아내느라 기름때와 파냄새가 가실 날 없던 내 몸에 췌장암 사기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이, 의사는 내 생애 마감일을 6개월 후로 못 박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마치 남의 집 장례 일정을 알려주듯 건조하게 말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국밥집 주인 박정숙은 간대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늙고 병든 노파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 내외를 불렀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 자식 입에 넣어줘야 직성이 풀리던 나였다. 그런 내가 이제 내 어미는 곧 죽는다는 말을 어찌 내 입으로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유진의 살가운 물음에 결국 무너졌다. 내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들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45이나 먹은 아들이었다. 그 녀석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나였다. 유진은 그런 우리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민준 씨랑 저만 믿으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텅 빈 가슴에 그나마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그래, 그래도 내게는 가족이 있구나.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닷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유진이 내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내 통장을 요구하는 며느리가 있었다. 잡힌 손등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그걸 왜 내가? 간신히 쉰 목소리로 묻자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대답을 술술 읊었다. 어머니 돈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병원 드나드시면 정신 없으실 거고 약 때문에 기력도 없으실 텐데 은행 일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겠다는 거죠. 참으로 그럴싸한 말이었다. 말끝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포장을 야무지게도 둘렀다. 하지만 그 빛 좋은 포장지를 벗겨내자 드러나는 것은 시커먼 탐욕뿐이었다. 저 아이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곧 쓰러질 걸어다니는 유산 덩어리일 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옆에 앉은 아들을 바라봤다. 내 하나뿐인 아들 이민준. 녀석은 여전히 내 눈을 피한 채 제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어미가 죽는다는데 제 아내는 어미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 우유부단한 녀석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걸까? 민준아. 내가 부르자 흠칫 놀란 녀석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나와 마주치자마지 곧바로 흔들렸다. 너도 내 아내랑 같은 생각이냐? 내 물음에 민준은 입술만 달싹일 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쑤셨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동이었다. 어머니, 민준 씨한테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저희가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유진이 민준을 감싸며 나섰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내 걱정을 해? 진짜 내 걱정을 하는 사람이면 지금 내 통장 걱정부터 할 게 아니라 내 몸에 좋다는 죽이라도 한 그릇 쏘아올 생각을 해야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억척스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놀란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전문 배우라도 저렇게는 못할 것이다. 어머니,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죽이야 당연히 끓여드리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병원비는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유진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안 통하니 이제 우리 형편을 무기 삼아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내 통장. 그 낡은 통장이 어떤 돈으로 채워졌는지 저 아이는 알기나 할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국밥을 말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밤늦게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악착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피 같은 돈이다. 남편 병수발할 때도 민준이 대학 등록금 댈 때도 누구에게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버티게 해준 내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런데 저들은 그저 돈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때 아들 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한마디였다. 어머니 그냥 유진이 말대로 하세요. 그게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어머니 더 잘 챙겨드릴 수 있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저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자식에 대한 믿음,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가 평생 소중하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서로 좋은 거라니. 내가 죽고 너희가 내 돈을 갖는 게 그게 어떻게 서로 좋은 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 잔인한 놈아.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하려 다가오는 유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말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벽에 걸린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 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꼭 지금의 내 심정을 다 안다는 듯 인자하지만 슬픈 눈으로. 여보 봤소?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배신감이, 뼈를 깎는 외로움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눈물과 함께 절망과 무력감이 모두 씻겨나간 듯 했다. 텅 빈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오기 혹은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그래, 내 인생은 박정숙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 휘둘리며 비참하게 끝내지는 않겠다. 내 피와 땀이 서린 이 돈, 결코 너희 같은 속물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리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가리라.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먼저 간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참 망설이다. 한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이것은 내 삶의 마지막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긴 방문 밖으로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민준의 주눅든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분명 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이제는 저들의 탐욕을 채울 전리품 목록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얼굴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기침하셨어요? 제가 몸에 좋은 전복죽 끓였어요. 문틈으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다. 유진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죽 한 그릇에 담긴 진짜 의도를. 저것은 효심이 아니라 내 통장을 향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죽을 한술 떴다. 입안이 써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서운하셨죠? 근데 정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 아빠 사업, 요즘 많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돈으로 사업도 일으키고 그럼 저희가 어머니 병원비도 더 좋은 걸로 해드리고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어제와는 다른 전략이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내가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영악하기 짝이 없는 수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화장으로 곱게 가려졌지만 그 눈빛에 서린 탐욕은 감춰지지 않았다. 내 남편 사업이 어려운 게 왜 내 탓이냐? 내 차가운 물음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가 남인가요? 아들이 잘 돼야 어머니도 좋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그 돈 저희 말고 쓰실 데도 없으면서. 어차피 쓰실 데도 없는 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며 모은 내 피 같은 돈이었다. 저 아이에게는 그저 내가 죽으면 굴러들어올 횡재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는데 민준이 내 옆으로 와 앉았다. 아들은 한참을 쭈뼛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진이 말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걔가 원래 표현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없는데 어미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더냐? 내 가시 돋친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한쪽은 어머니고 한쪽은 제 아내인데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좋게 좋게 유진이 말대로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집안이 편해요, 어머니. 집안의 평화. 그 말을 위해 죽어가는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아들이 낯설었다. 내가 알던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 품에 파고들어 끙끙 앓던 그 여리고 착한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문득 10년 전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민준의 사업이 어렵다던 때였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나는 국밥집 문을 닫고 밤새 식당 허드렛 일을 나가야 했다. 단 한 번도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린 적 없었다. 오히려 저들이 힘들까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유진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다. 남편에게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건네더니 내게는 은근슬쩍 쇼핑백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 가방 예쁘죠? 신상인데 민준 씨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네요. 아버님 퇴원하시면 축하 선물로 어머니께서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내 허리가 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명품 가방 타령을 하던 며느리였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고통보다 자신의 욕망이 먼저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아무 말 없이 웃어넘겼다.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니 내가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내 아버지 누워있을 때 너희 부부 나한테 뭐 해줬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돈 한 푼 보태준 적 없고 밤새 간병 한 번 해준 적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너희 사는 게 바쁘려니 내가 이해해야지 했다. 그런데 민준아, 이건 아니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내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 나왔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제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더 이상 저 나약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나는 아들의 물음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정처 없이 걷던 내 발길이 닿은 곳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작은 공원 묘지였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은 다 보고 있지요?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할까요?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너무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비석에 기댄 채 한참을 흐느꼈다. 찬 바람이 눈물을 씻고 뺨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울고 나니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당신답게 당신 원칙대로 하시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내 원칙.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것. 내 마지막도 그래야 했다. 저들의 탐욕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었다. 이 돈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담았던 내 정성과 땀의 결정체다. 그렇게 번 돈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결심은 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내 휴대전화는 아들 내외가 언제 엿볼지 모를 일이었다. 수첩에서 며칠 전 찾아두었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아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산 기부 관련해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내 평생의 의지를 담았다.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쓰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했다. 아들 내외는 나를 보자마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유진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유진이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저희 말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길 비켜라. 못 비켜요. 오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통장 저희한테 맡기실 거예요? 안 맡기실 거예요? 유진의 두 눈이 돈에 미친 사람처럼 번들거렸다. 그 옆에서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리를 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손녀 서연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서연이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아이였다. 서연이는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 넌 빠져, 이서연. 어른들 얘기야. 유진이 매몰차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내게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내 손등으로 전해졌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는 아무런 계산도 욕심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 맑은 눈을 보자 나는 다시 한번 내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돈 때문에 자식과 싸우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다. 나는 나를 막아선 유진을 조용히 밀어냈다. 그리고 서연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저들과의 소모적인 싸움에 내 남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는 이제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와의 약속 날짜가 적힌 달력을 보며 나는 조용히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변호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기라도 한 듯 묵직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꼭 내 마음 같았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큰일을 끝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아들 내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병원 가실 시간도 지났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제멋대로 구는 어린아이를 다그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대답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발견한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뭐예요, 어머니? 내 것이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저희한테 말도 없이 자꾸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세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저토록 역겹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저 아이의 걱정은 내 안위가 아니라 내 재산의 안위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으려 했다. 그 순간 유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그동안 눌러왔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끝장을 봐요. 저희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대체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를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놈의 통장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손에 쥐고 벌벌 떠시는 거냐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 힘드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 아냐?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확실하게 설득했어야지. 유진은 민준에게까지 불똥을 튀겼다. 민준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무기력한 모습에 내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유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내 차분한 물음에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돈 어머니, 그 돈이 정말 어머니 혼자만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 우리 민준 씨 키우느라 버신 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아들인 민준 씨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며느리인 제가 관리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편안하게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궤변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당해서 듣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기묘한 궤변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저 아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이 싸움은 무의미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유진이 다시 한번 내 앞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거의 내 몸을 밀치는 수준이었다. 어디 가세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확답 듣기 전에는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세요. 비켜라. 싫어요. 그때였다. 유진의 입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 두고 가실 거잖아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시간 지나면 그 돈 어머니한테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저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민준 씨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저는 서연이 학원비 때문에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드는 것도 망설이는데 어머니는 아들 손주가 그렇게 고생하는 게 좋으세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내 삶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고작 6개월이라는 유통기한으로 규정해버리는 저 잔인함.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탐욕. 나는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민준이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지금 이 순간 저 녀석의 손길은 구원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유진의 악담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 터진 본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아들 생각도 좀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누가 관리해요? 나라에서 반 이상 뺏어갈걸요? 그걸 왜 생판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피를 나눈 아들, 며느리, 손녀가 여기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저 추악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귓가에서는 유진의 목소리가 악마의 저주처럼 맴돌았다. 차라리 지금 당장 암세포가 내 온몸에 퍼져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순간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유진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힘없이 흔들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유진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난도질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말이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제 말이 듣기 싫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세요. 아들 손주한테 단 한 푼 안 남기고 눈 감으시면 저승 가서도 발 편히 못 뻗으실 거예요. 먼저 가신 아버님 얼굴은 어떻게 보시려고요? 자식들한테 원망 들으면서 가시는 길이 과연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섰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눈빛을 마주한 유진이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싸늘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헬쑥했지만 내 인생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재산 걱정은 이제 할 것 없겠더구나. 유진과 민주는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탁자 위의 봉투를 쳐다보았다. 이미 내가 평생 모은 돈,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다 정하고 오는 길이다. 유진의 얼굴에 의욕이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탁자로 다가가 봉투를 낚아챘다. 거친 손길로 봉투를 찢자 안에서 하얀 서류 몇 장이 나왔다. 유진의 눈이 빠르게 서류 위를 훑기 시작했다. 첫 줄을 읽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중간쯤 읽었을 때 그 의아함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줄에 찍힌 내 인감과 변호사의 직인까지 확인한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게 뭐야? 유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기부 약정서 사본이었다. 내 전 재산, 국밥집 건물과 땅, 그리고 은행 예금 전액을 사단법인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다가와 유진의 손에서 서류를 뺏어들었다. 민준 역시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그대로 얼어붙었다. 녀석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어머니, 장난치시는 거죠, 지금?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나는 그 처절한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신을 차린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건 무효야. 어머니 지금 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런 거야.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해요. 당장. 유진은 내 팔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내 팔을 붙잡은 유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녀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넋나간 사람처럼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내 생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민준아, 어미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다. 내 아비와 내가 평생을 지켜온 정직함, 그리고 내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자부심이다. 부디 그것만은 잊지 말고 살아다오. 내 말을 끝으로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저들의 얼굴을 볼 이유가 없었다. 절규하는 유진의 목소리와 망연자실한 민준의 모습을 등 뒤로 한 채 나는 내 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내 발걸음은 암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당당했다. 방문 앞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두 개의 탐욕스러운 영혼이 절망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철컥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내 길고 고단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내게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방문이 닫히자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문 밖은 탐욕과 절망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었고 문 안은 고요한 침묵만이 감도는 나만의 성역이었다. 나는 잠금쇠를 걸어 잠그는 그 짧은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더러운 짐을 문 밖에 내려놓았음을 직감했다. 문 너머로 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종이장을 찢는 소리,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듯한 파열음,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민준의 무기력한 만류가 뒤섞여 귀를 때렸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뒤통수를 친 거라고. 여보, 제발 진정해. 어머니 들으시겠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들으시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사셨다면서. 이게 자식한테 할 짓이냐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쿵, 쿵 울리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 감정의 회로가 모두 타버린 듯 텅 빈 무감각만이 나를 지배했다. 저 소음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었다. 10년 전 남편을 앞세웠을 때 나는 세상의 절반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손으로 나머지 절반을 정리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내 평생을 바친 대상이 고작 저런 비명과 저주를 퍼붓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처참하게 아플 뿐이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정적이 찾아왔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몸의 긴장이 풀리자 암세포가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지독했던 마음의 통증이 그제야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여보,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당신 보기엔 내가 잘한 것 같소?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자 목이 메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쓸어내렸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남편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래, 당신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는 평생 돼지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 약속, 내가 마지막까지 지킨 거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칭찬해 주구려. 나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과 눈을 맞추며 내 마지막 선택에 대한 확신을 다졌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정말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했다. 텅 빈 집은 적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어머니와 시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하지만 어김없이 흘러갔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 죽 한 그릇을 비우는 것도 힘에 부쳤고 밤이면 온몸의 뼈마디를 깎아내는 듯한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나는 해가 뜨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학교 가는 모습, 분주하게 오가는 자동차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을 바꾸는 가로수.
평생 시장과 주방에 갇혀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모든 풍경이 마지막을 앞둔 내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 때로는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 쌓인 추억들을 들추어 보기도 했다. 흑백 사진 속 갓난아기 민준이의 통통한 볼살, 남편과 함께 국밥집 개업식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내 모습. 그 시절에 나는 비록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내 땀 한 방울이 모여 아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으니까. 그걸로 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굳게 닫힌 현관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들 내외가 마음을 바꿔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손녀 서연이었다. 아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와 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할머니, 서연아, 내가 어쩐 일이냐? 엄마 아빠는 아시니? 내 물음에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비밀이에요. 학원 간다고 하고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아이의 작은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메마른 내 마음에 온기가 번지는 기분이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앙증맞은 보온병과 작은 반찬통이었다. 엄마 몰래 부엌에서 챙겨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계란찜인데 제가 해서 맛없을지도 몰라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란 계란찜이 보였다. 서툴게 다진 파가 삐죽삐죽 솟아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숟가락에 계란찜을 한술 떠서 내 입가로 가져왔다. 할머니, 해보세요. 나는 아이가 내미는 숟가락을 받아 먹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부드럽고 따뜻한 계란찜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쓴 약 기운에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던 내 혀가 아주 오랜만에 음식의 맛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계란찜을 삼켰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나를 몰래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었다.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그 두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이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둘만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왔다. 내가 국밥집을 할 때부터 썼던 기름때와 양념 자국이 가득한 나의 낡은 요리 비법 노트였다. 할머니, 이거 거실 서랍에 있던데 할머니 국밥 다시 먹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젠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국밥은 못 끓여준다. 대신 이 책은 너에게 주마. 나중에 서연이가 아주 커서 정말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날 때 그때 한번 펼쳐보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 첫 장에 글씨를 썼다. 사랑하는 내 손녀 서연이에게. 할머니가. 서연이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기억과 온기라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가장 올바른 상속인에게 물려주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리던 날 나는 내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서연이에게 줄 작은 편지 한 통을 썼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문득 남편의 환영이 보였다. 젊은 시절 국밥집 앞에서 하얀 수증기를 배경으로 서 있던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로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기꺼이 그 손을 잡았다.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더 이상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은 나의 진짜 집으로. 나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깊은 평온함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지막 표정은 분명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서연이는 이제 제법 익숙하게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의 흔적이 남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할머니의 사진은 할아버지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이는 두 분의 사진을 정성껏 닦고 국화꽃 한 송이를 앞에 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눈이 안 오고 날씨가 좋아요.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그들은 할머니가 남긴 낡은 집마저 처분하려 했지만 그 집 역시 기부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차가웠다. 서연이는 그럴수록 더욱더 할머니가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거액의 유산으로 급성 백혈병을 앓던 한 어린이가 무사히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 침대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평생 누군지도 모를 그분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따뜻한 마음, 저희도 잊지 않고 세상에 갚으며 살겠습니다. 앵커는 말을 이었다. 고인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려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이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데우는 커다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숨을 멈췄다. 익명의 독지가 작은 식당. 모든 것이 할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새 생명을 얻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위로 이젠 할머니가 힘이 없어 국밥은 못 끓여준다며 희미하게 웃던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할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뜨겁게 차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남긴 낡은 요리 노트를 꺼내 품에 꼭 안았다. 노트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의 따뜻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유산을 남기셨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고귀한 가치였다. 그리고 그 진정한 유산은 이제 서연이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할머니의 온기로 새 생명을 얻은 세상 어딘가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을 터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꼭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처럼 따뜻하게 서연이를 감싸주고 있었다. 할머니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